새벽 2시, 불 꺼진 공연장 복도에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인다. 복도를 달려오는 한 남자. 29살 무대 음향 엔지니어 강희안. 한때는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듣지 못한다. 바닥에 주저앉은 이하는 양손으로 귀를 막은 채 입만 벌리고 울고 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폭발 사고 후유증이래. 귀 신경이 죽었대. 그런데 병원 기록엔 이상한 게 하나도 없다. 고막 정상, 청신경 정상, 뇌파 정상. 그럼에도 그는 3년 동안 소리를 잃었다. 그날 밤 공연장 청소 노동자 윤말순이 그를 발견한다. 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은 이안을 보며 작게 중얼거린다. 귀가 멀었는데 눈은 아직 살아있네. 이안은 그녀를 바라본다. 그 눈빛엔 공포보다 더 깊은 게 담겨 있다. 정말 그의 귀에 무언가가 막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건 그의 귀가 아니라 그가 숨겨온 기억일까? 이날 밤 한 청소 노동자의 손이 한 남자의 침묵에 닿는다. 그리고 그 순간 이안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날 이후 소리를 잃은 사람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내게서 소리를 걷어간 날이었다. 사람들은 그날의 사고를 폭발 사고라고 불렀다. 무대 아래 오래된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고 음향 장비 하나가 터지듯 불꽃을 내뿜으며 연기를 토해냈다. 관객이 들어오기 전 리허설 시간이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들 했다. 누군가는 나를 끌어당겨 무대 밖으로 밀어냈고 누군가는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다. 사람들의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고 표정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날의 소리는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없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처럼 모든 것이 영상만 남은 채 멈춰 있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구급대원의 입술이 움직였고 의사의 입이 빠르게 열렸다 닫혔지만 내게 닿는 소리는 없었다. 귀 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머릿속에서는 웅웅거리는 진동만 남아 있었다. 의사들은 귀를 들여다보고 빛을 비추고 기계를 귀 옆에 대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상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고막은 멀쩡했고 청신경도 반응이 정상 범위였고 뇌파 검사에서도 특별한 손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게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퇴원 후에도 검사는 이어졌다. 나는 몇 달 동안 병원 침대와 대기실 의자를 전전했다. 방음실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닫히는 감각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문이 닫히면 마치 세상 전체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의사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아주고 버튼을 누르며 반응을 살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점점 무뎌지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사들은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명확한 병명이 없다는 건 치료 방법도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동료들은 병문안을 왔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자 그들의 말투는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조심스러움은 곧 거리감으로 바뀌었다.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대요. 스트레스 때문 아니에요? 그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에는 은근한 선긋기가 들어있었다.
보이지 않는 병은 쉽게 의심받는다. 나는 그 의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무대를 떠났다.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그 공간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었다. 회사에서는 휴직을 권했지만 사실상 자리 정리였다. 명함에 적힌 음향 엔지니어라는 글자가 점점 낯설어졌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옮겨 살았다. 창문을 열면 차들이 지나는 도로가 보였고 밤이면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동은 느껴졌다.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바닥이 미세하게 울렸고 그 진동이 마치 세상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낮에는 배달 포장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귀 안쪽이 가끔씩 욱신거렸고 이유 없는 두통이 찾아왔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통증일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귀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묘한 감각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이물감 같기도 하고 아주 작은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 같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게 그래도 살아있잖아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내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였다. 살아있다는 건 숨이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감각일 텐데 나는 그 연결이 끊어진 느낌이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욕설도 길거리의 소음도 내겐 전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분명 시끄러울 텐데 나는 그 속에서 유리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혼자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공연장 창고 정리를 돕다 복도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나는 오래된 무대 조명과 벽에 붙은 포스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 공간에서 나는 늘 분주했다. 케이블을 정리하고 음향을 체크하고 작은 노이즈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그저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귀 안쪽이 갑자기 조여오는 듯 아파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그 감촉이 현실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감각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득 터무니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정말 내 귀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의사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지 못한 아주 깊숙한 곳에. 그 생각은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청력이 아니라 그날 사고와 함께 삼켜진 어떤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이어졌다.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이상한 감각들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내 안에 묻혀있던 무엇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복도에서 내 인생을 뒤흔들게 될 사람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도. 그날 이후로 나는 공연장 근처를 일부러 피해 다녔다. 복도에서 느꼈던 그 묘한 통증과 숨막히는 감각이 머릿속에 남아 그 공간만 떠올리면 몸이 먼저 반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은 늘 가장 피하고 싶은 곳으로 사람을 밀어넣는다. 당장 월세를 내야 했고 약값도 필요했다. 결국 나는 다시 공연장 주변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낡은 창고에서 장비를 옮기는 일, 객석 아래 먼지를 털어내는 일, 사람들이 쓰고 버린 것들을 치우는 일이었다. 한때 내가 소리를 다루던 공간에서 이제는 버려진 흔적들을 정리하는 사람이 된 셈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성공한 무대 위에 서 있었고, 누군가는 그 무대를 치우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후자였다. 작업을 할 때마다 귀 안쪽이 욱신거렸다. 특히 밤이 되면 통증은 더 심해졌다. 잠자리에 들면 귀 안이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 감각 때문에 잠에서 깨는 날도 많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귀를 만지작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느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들었던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되었다. 문제가 없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귀를 자주 만지는 모습을 보고 무심코 버릇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설명해봐야 믿지 않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통증은 쉽게 무시된다. 그리고 그 무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고립시킨다. 그날도 창고 정리를 마치고 나오던 밤이었다. 나는 복도를 빠져나가려다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어두운 구석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환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한 노인이었다. 공연장 청소 노동자 윤말순이었다. 말순은 매일 새벽과 밤을 오가며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닦아내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전에도 몇 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한 건 처음이었다. 말순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많았고 손에는 오래된 고무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 장갑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버려질 때까지 쓰이는 물건처럼 그녀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물론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 반응이 없는 걸 보고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내 상태를 한눈에 알아본 사람처럼.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말순과 마주쳤다. 그녀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복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청소 노동자를 잘 보지 않는다.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나 역시 예전에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녀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소리를 잃은 순간 나는 무대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그녀는 늘 그 가장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귀 안쪽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시야가 잠시 흔들렸다.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몸을 겨우 지탱했다. 그 모습을 본 말순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내 귀 쪽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했다. 나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손짓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귀를 유난히 오래 바라보았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안쪽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나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단순히 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애써 외면해온 기억과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말순의 손짓과 시선을 자꾸 떠올리게 되었다. 그녀는 왜 내 귀를 가리켰을까? 그리고 왜 그 눈빛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기색이 담겨 있었을까?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질문들이 곧 내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진실로 나를 끌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순을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었다. 사실 나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의사들도 동료들도 친구들도 내 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말은 곧 내 고통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뜻처럼 들렸다. 그래서 나는 타인의 시선과 관심에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말순의 시선은 묘하게 달랐다.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내 귀가 아니라 내 얼굴을 먼저 바라봤다. 마치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보는 사람처럼. 그 시선이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을 건드렸다. 그날 밤 창고에서 나오는 길에 귀 안쪽 통증이 다시 심해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욱신거림이 아니라 속에서 무언가가 긁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귀를 움켜쥐었다. 손끝에 닿는 피부는 멀쩡했지만 귀 안쪽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물감이 분명히 느껴졌다. 숨이 가빠졌고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나는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을 버텼다. 눈앞이 어두워졌다가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반복되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내 고통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문득 떠올랐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멀쩡했다. 쓰러진 것도 아니었고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귀를 움켜쥐고 숨을 고르는 모습뿐이었다. 사람들이 보기엔 충분히 연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귀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고 깊숙한 곳이 간질거리며 욱신거린다고 말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이전 검사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신경성 통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었다. 그는 진통제를 처방해주며 충분한 휴식을 권했다. 나는 약 봉투를 쥔 채 병원을 나섰다. 약이 내 귀 속의 이물감을 없애줄 거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유난히 지쳐 보였다.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진짜로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낀다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에서 벗어난 증거는 아닐까? 그 생각은 나를 더 깊이 고립시켰다. 누구에게도 이 감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고 설명해봐야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게 되었다. 혼자 있을 때면 귀 안쪽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집중하는 순간 그 이물감이 더 또렷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에서 몇 번이나 깼다. 꿈속에서도 귀 안이 간질거렸고 무언가가 안에서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세면대 위 거울 앞에서 귀를 최대한 들여다봤지만 보이는 건 어두운 귓구멍뿐이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이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하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밤 공연장 복도를 지나다가 말순과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바닥을 닦다가 내 얼굴을 보고 손을 멈췄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 눈빛에는 오래전 비슷한 경험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내 귀 쪽을 가리켰다. 나는 그 제스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의미처럼 느껴졌다. 마치 내가 느끼는 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건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도 내 고통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공감이 곧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순의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내 귀를 가리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상할 정도로 강한 확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귀 안쪽의 통증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아프다는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단호한 마음이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적어도 내 고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진료실에서 나는 귀 안쪽의 통증과 이물감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의사는 잠시 내 말을 들은 뒤 차트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에는 익숙한 무력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내게 추가 검사를 권했지만 그 말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 무덤덤했다. 검사실에서 나는 다시 이어폰을 꽂았다. 빛이 귀 안쪽을 비췄고 모니터에는 내 귓속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의사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이상이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 고통이 또다시 기록되지 않는 통증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할 문제인가? 차라리 포기하고 이 상태에 익숙해지는 게 더 편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귀 안쪽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림은 그런 타협을 허락하지 않았다. 통증은 날마다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고 특히 밤이 되면 머리까지 욱신거렸다. 나는 점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었다.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일거리는 줄었고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실수도 잦아졌다. 창고에서 무거운 장비를 옮기다 손을 베는 날도 있었다. 피가 흐르는 걸 보며 이런 상처는 누구나 알아봐 주겠지라는 비뚤어진 생각이 들었다. 보이는 고통은 인정받고 보이지 않는 고통은 의심받는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점점 더 삐뚤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는데 귀 안쪽이 유난히 심하게 쑤셨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고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벽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 멀리서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말순이었다. 그녀는 내가 벽에 기대 선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놀람과 익숙함이 동시에 스치는 걸 느꼈다. 말순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얼굴을 살피듯 눈빛을 오래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연민보다도 왜 이제야라는 듯한 묘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받으며 처음으로 이 고통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귀 안쪽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말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내 귀를 가리키던 손짓,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침묵. 그 모든 것이
마치 내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만약 내가 이 감각을 따라 행동했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나 자신조차 내 고통을 믿지 못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귀 안쪽의 통증은 더 선명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순간 공연장 복도의 비상등 불빛이 눈앞에 겹쳐 떠올랐다. 마치 그 복도가 나를 다시 부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곳에서 언젠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었다.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예감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곧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하이라이트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귀 안쪽 통증이 시작된 시점을 되짚어 보려 하자 자연스럽게 사고 전의 기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때의 나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무대 위에서 흐르는 소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세상의 중심에 서게 만든다고 믿고 있었다.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는 모두 가수와 배우에게 돌아갔지만 나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 환호를 조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작은 팀을 맡아 공연 음향 총괄을 맡게 되었다. 상사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협업도 매끄러웠다. 겉으로 보기엔 순탄한 커리어였다. 하지만 무대 뒤에는 늘 경쟁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자리 싸움,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한 책임 전가, 그리고 공이 날아갈 때마다 누군가는 그 공을 가로채 가려는 구조. 나는 그런 구조를 잘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일에만 매달렸다. 문제는 그 무렵부터 나와 가까워진 한 사람이었다. 그는 같은 팀에서 일하던 선배였고 언제나 능숙하게 현장을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든든한 조력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마다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다. 공연이 잘 끝나면 그는 내게 형식적인 칭찬을 건넸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때의 나는 그 감정을 피곤해서 생긴 오해라고 넘겨버렸다. 사고가 나기 전날 밤 우리는 무대 장비 점검을 늦게까지 하고 있었다. 공연 규모가 컸던 만큼 모든 세팅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나는 장비 체크리스트를 들고 각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케이블 연결이 묘하게 헐거워져 있는 걸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현장은 늘 분주했고 사소한 연결 하나가 빠지는 건 흔한 일이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부분을 다시 고쳐놓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치 무언가를 놓치고 온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한 채 다시 공연장으로 향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역할만 잘 해내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리고 그날 무대 아래에서 불꽃이 튀었다. 순식간에 연기가 퍼졌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움직였다. 나는 장비 쪽으로 달려가려다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 뒤로 이어진 기억은 영상처럼 끊어져 있다. 연기, 어수선한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귀 안쪽이 먹먹해지던 순간 그 이후의 소리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사고 직후 회사에서는 사고 원인을 노후 장비 문제로 정리했다. 공식 발표는 빠르게 나왔고 책임 소재도 흐릿하게 처리되었다. 누군가의 실수나 관리 부실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명확하게 적히지 않았다.
나는 그때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미 귀를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하나가 문제를 제기해도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귀 안쪽의 통증이 심해질수록 사고 전날 발견했던 헐거운 케이블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다. 그 연결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였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갔다. 마치 지금의 고통이 그날의 어떤 진실과 이어져 있다는 듯이 나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내 귀가 멀게 된 원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경쟁과 방관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그리고 그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그 책임을 묻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순이라는 사람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밤마다 공연장 복도를 닦는 노인, 사람들이 쉽게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내 안의 불안이 잠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창고에서 장비 정리를 마치고 나오다 말순이 휴식 공간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낡은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유난히 지쳐 보였고 마치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의 굳은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근처에 앉았다.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묘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다. 나는 이유 없이 그 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손에는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고 굳은 살이 여러 겹 겹쳐져 있었다. 사람의 손은 그가 살아온 시간을 그대로 드러낸다. 말순의 손은 오랫동안 참고 견뎌온 사람의 손처럼 보였다. 잠시 후 말순은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귀 쪽을 가리켰다. 나는 그 제스처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분명하게 귀를 가리켰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 역시 과거에 비슷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말순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게 되었다. 그녀는 일을 하다 가끔씩 귀를 만지작거렸고 특정한 소리 근처에 가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물론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반응과 공간의 진동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에서 비롯된 반사처럼 느껴졌다. 어느 밤 나는 귀 안쪽 통증이 심해져 작업을 잠시 멈추고 복도에 서 있었다. 벽에 기대숨을 고르며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말순이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그 표정에는 놀람보다도 익숙함이 먼저 스쳤다. 마치 오래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처럼. 그녀는 내 귀를 가리킨 뒤 이번에는 자신의 귀도 가리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동작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문제라는 듯한 암시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말순의 손짓을 계속 떠올렸다. 내 귀를 가리키고
자기 귀를 가리킨 뒤 고개를 저었던 그 장면. 그 짧은 동작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겪어온 과거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딘가 닮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내 과거와도 이어졌다. 사고 전날 발견했던 헐거운 케이블, 공식 발표에서 흐릿하게 처리된 사고 원인, 그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청력만이 아니라 진실을 따져 묻지 않은 나 자신의 태도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점점 깨닫고 있었다. 이 고통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책임과 방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무책임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마치 이미 한 번 비슷한 결말을 본 사람이 기억을 빌려온 것처럼.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말순이 그 결말을 이미 한 번 겪어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순의 과거를 직접 들은 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을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말이 없어도 몸짓과 표정, 습관 속에 남는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그 흔적들을 조금씩 읽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청소도구 보관실에서 말순이 떨어진 장갑을 주워들다가 잠시 멈춰 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장갑을 쥔 채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기색이 스쳤다. 나는 그 순간 그녀가 단순히 피곤한 노인이 아니라 오래전 큰 일을 겪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귀 안쪽 통증이 유난히 심해졌다. 나는 창고 문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땀이 식은 뒤에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때 말순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말을 꺼내야 할지 말지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잠시 후 작은 메모지를 꺼내 몇 글자를 적었다. 글씨는 고르지 않았고 손이 떨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종이를 내게 내밀었다. 그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귀 때문만은 아니야. 나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내 귀의 통증을 단순한 신체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위로였고 한편으로는 더 큰 불안을 불러왔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말수는 이미 시선을 피한 채 다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 뒷모습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귀 안쪽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사고 전날의 공연장, 헐거웠던 케이블, 사고 직후 빠르게 정리된 공식 발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던 나 자신. 통증은 점점 더 잦아졌고 그럴수록 머릿속 기억들도 더 또렷하게 살아났다. 마치 귀 안에 이물감이 내가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을 하나씩 긁어내고 있는 것처럼.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말순이 휴식 시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는 모습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말순과 그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담겨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환하게 웃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졌다. 말순이 그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기쁨보다도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접어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걸레를 들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녀의 삶에도 나처럼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어 놓았을 거라는 것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귀 안쪽의 통증보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 나를 더 괴롭혔다. 정말로 이 고통은 귀 때문만일까? 아니면 내가 외면해온 어떤 책임과 기억이 이 통증의 진짜 원인일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고통이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라는 설명으로는 더 이상 납득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누군가의 거짓과 방관이 함께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말순이 꺼내보았던 그 낡은 사진 속 아이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한때 세상과의 연결을 잃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순의 과거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그녀가 일부러 털어놓은 이야기는 아니었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조각난 소문이었다. 청소 인력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날, 다른 노동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순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그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보았을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과 제스처만으로도 그들이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나중에 관리 담당자의 메모를 통해 대략적인 사정을 알게 되었다. 말순에게는 오래전 사고로 크게 다친 아들이 있었고 그 사고 이후 아들은 한동안 외부 소리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지냈다고 했다. 의사들은 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애매한 진단만 내놓았다고 했다. 결국 아들은 긴 치료와 재활 끝에 조금씩 세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말순은 거의 모든 것을 잃다시피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녀의 행동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귀를 가리키던 손짓, 고개를 저으며 남긴 침묵, 그리고 낡은 사진을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것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반사적인 반응처럼 보였다. 말순은 나를 보며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연민이 아닌 이해를 느꼈다. 그날 이후로 귀 안쪽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말순의 과거와 내 상황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아들이 겪었던 고립과 불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건 몸의 상처보다도 그 고통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사고 전날의 기억도 더 또렷해졌다. 헐거웠던 케이블, 무심하게 넘겼던 불안감, 그리고 사고 이후 너무도 빠르게 정리된 책임 문제. 나는 점점 의심하게 되었다. 정말로 그 사고는 우연이었을까? 노후 장비 문제라는 설명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그 설명 뒤에 숨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나는 점점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귀를 잃은 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책임이나 의도가 겹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기억은 희미했고 증거는 이미 정리된 뒤였다. 분노를 쏟아낼 대상은 없었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내 몸의 통증으로 되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밤 귀 안쪽 통증이 평소보다 훨씬 심해졌다.
머리가 조여오는 듯 아팠고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다. 나는 복도 난간을 붙잡고 한참 동안 몸을 기대어 서 있었다. 그때 말순이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내가 흔들리는 걸 보고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익숙한 표정을 보았다. 오래전 자기 아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을 때 지켜보던 어머니의 얼굴과 닮은 표정.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태가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 내가 외면해온 기억과 감정을 한꺼번에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복도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아직 그날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내 몸은 조용히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있었다. 귀 안쪽의 통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고,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머릿속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귀가 간질거리며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감각에 깨어났다. 그럴 때면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이 감각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졌다. 일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시야가 흔들렸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면 본능적으로 벽이나 난간을 붙잡았다. 사람들은 내가 자주 멈춰 서 있는 걸 보며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내 상태를 가볍게 여기는 기색을 읽었다. 아무도 내 귀의 통증을 진지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무시는 내 마음속 분노를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사고 기록을 찾아보았다. 공식 보고서에는 노후 장비 문제와 안전 관리 미흡이라는 모호한 문장들만 적혀 있었다. 구체적인 책임자 이름은 빠져 있었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보고서를 읽으며 나는 묘한 허탈감을 느꼈다. 모든 게 이렇게 정리되어 버렸다면 내가 잃어버린 청력은 그저 운이 나빴던 한 개인의 피해로 정리되어 버린 셈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나는 사고의 피해자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그저 기록 한 줄로 남은 존재였다. 그 생각은 귀 안쪽의 통증보다도 나를 더 깊이 짓눌렀다. 그 무렵 나는 말순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 그녀가 겪었던 과거, 아들의 고통을 아무도 제대로 믿어주지 않았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세월. 그녀가 나를 바라볼 때 보이던 익숙한 눈빛의 정체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 눈빛은 연민이 아니라 이 고통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작업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비상등 불빛이 길게 이어진 복도는 유난히 길고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 공간을 걸을 때마다 사고 당일의 장면이 영상처럼 머릿속에 겹쳐졌다. 연기, 어지럽게 움직이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나 자신. 그 기억들이 귀 안쪽 통증과 함께 밀려왔다. 복도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귀 안쪽이 칼로 긁히는 듯한 통증으로 변했다. 머리가 순간적으로 하얘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벽에 손을 짚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숨이 가빠졌고
몸이 서서히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사고 전날 발견했던 헐거운 케이블과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고쳐놓고 돌아섰던 내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 자책감이 통증과 함께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몸이 천천히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시야 가장자리가 어두워졌고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격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 실루엣은 익숙했다. 말순이었다.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순간이 내가 끝까지 버티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하이라이트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느꼈다. 귀 안쪽을 긁어대는 듯한 통증이 머리 전체로 번져나갔고 몸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손에 닿던 벽의 감촉이 서서히 멀어졌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바닥이 얼굴과 손에 닿았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입은 벌어졌지만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짓눌렀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고 귀 안쪽에서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물감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 감각은 통증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귀를 움켜쥐었다.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건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도 없는 피부뿐이었지만 안쪽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하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시야가 흐려졌다가 조금씩 돌아오는 감각이 반복되었다. 눈앞에 비상등 불빛이 2개, 3개로 겹쳐 보였다. 그 빛 사이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말순이었다. 그녀는 내 앞에 다가와 잠시 멈춰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표정에는 놀람보다도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말순은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듯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시 내 곁에 무릎을 굽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떼었다 붙일 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무력감이 통증보다 더 크게 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내 귀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머리를 살짝 고정하듯 잡았다. 그 손길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손길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사람의 손길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스쳤다.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던 말들, 내 고통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표정, 사고 전날 헐거웠던 케이블, 그리고 말순의 낡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 이 모든 것이 이 좁은 복도 한가운데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게 내 착각이었을 경우 이 순간이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다시 병원 문턱만 넘나들며 고통을 외면당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복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비상등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고 그 빛이 말순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괜찮다는 말과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결심이 함께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이 순간이 단순한 실신이나 발작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결정적인 지점이 될 거라는 예감을 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나는 온몸의 감각이 흐려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차가운 바닥이 뺨에 닿는 감촉조차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숨은 가쁘게 들고 나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리조차 내게는 닿지 않았다. 귀 안쪽의 통증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고 머릿속은 흐릿한 안개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다. 말순의 손이 내 머리를 고정하고 있다는 감각만이 유일하게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오래전부터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의 손처럼 단단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 온기는 이상하게도 나를 조금씩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몸의 떨림이 아주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심장의 박동도 조금씩 느려지는 듯했다. 말수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다. 작업 중 쓰던 오래된 손전등이었다. 그 불빛이 복도의 어둠을 가르며 내 얼굴과 귀 주변을 비췄다. 눈앞이 번쩍거렸고 그 빛 속에서 복도의 비상등 불빛과 손전등 불빛이 겹쳐 보였다. 나는 그 장면이 현실인지 환영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내 귀 쪽으로 손전등을 가져갔다. 그 순간 귀 안쪽이 더 심하게 욱신거렸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빛을 피하려고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감각은 공포를 불러왔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주었다. 정말로 내 귀 안에는 지금껏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확신이었다. 시야가 흐려졌다가 다시 조금 또렷해지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 사이로 말순의 얼굴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과 망설임이 동시에 스쳤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정말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손끝이 내 귀 주변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 떨림은 단순한 노인의 손 떨림이 아니라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의 반응처럼 보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 모든 게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정말로 귀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 순간 귀 안쪽에서 느껴지던 이물감이 갑자기 더 선명해졌다. 마치 아주 작은 무언가가 내 안에서 방향을 바꾸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감각은 통증과 공포를 한꺼번에 끌어올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러자 말순의 손이 더 단단하게 내 머리를 붙잡았다. 그 손길은 움직이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비상등 불빛만이 느린 리듬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그 빛이 말순의 얼굴을 비추었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이 장면이 현실의 한순간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어떤 상징적인 장면인지 점점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때 말순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걸 보았다. 눈이 조금 더 크게 떠졌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 반응은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정말로 내 귀 안에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장면이 내가 견뎌온 고통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일까?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곧 이어질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가장 큰 오해로 남게 될지를. 그리고 그 경계에 선 채 나는 숨을 멈춘 듯한 상태로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귀 안쪽을 비추는 순간 내 시야는 점점 더 흔들렸다. 빛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것처럼 보였고 복도의 비상등 불빛과 겹쳐지며 현실과 환영의 경계가 흐려졌다. 그 안에서 나는 내 귀 안쪽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 감각은 통증보다도 더 기묘한 공포를 불러왔다. 말순의 손끝이 아주 조심스럽게 귀 주변을 스쳤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귀 안쪽의 이물감이 마치 반응하듯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감각이 실제인지 아니면 고통과 공포가 만들어낸 착각인지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의 체감은 너무도 생생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순간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집어 올리는 듯한 동작을 보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을 뜨는 순간 이 모든 장면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빠져나오고 있다는 강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 이미지 속에서 나는 말순의 손 위에 어둡고 길쭉한 형체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형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윤곽이 흔들리며 사라질 듯 했다. 나는 그 장면이 실제인지 아니면 내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를 조여오던 귀 안쪽의 통증이 갑자기 뚝 끊긴 듯한 감각이 스쳤다. 동시에 극심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의식이 서서히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천장이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복도의 천장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공간의 천장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사이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말순의 실루엣, 멀리서 달려오는 또 다른 그림자들, 그리고 갑자기 환해지는 빛. 누군가가 나를 들어올리는 감각이 전해졌다. 몸이 공중에 뜨는 듯했고 바닥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 몸은 무겁게 늘어졌고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그 와중에도 귀 안쪽에 남아있던 이물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 변화가 실제인지 아니면 기절 직전의 착각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나는 이미 다른 공간에 누워 있었다. 천장은 복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밝았고 머리 위에는 하얀 조명이 켜져 있었다. 주변에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다. 그들은 내 곁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듯 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세상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몸이 침대에 고정된 느낌이 들었다. 손목과 몸이 부드러운 끈으로 묶여 있었고 어딘가에서 차가운 기운이 전해졌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그제야 내가 복도가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이 떠올랐다. 아까 말순의 손 위에 보였던 그 형체는 정말로 존재했던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내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곧 이어질 순간이 내가 믿고 있던 모든 전제를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눈을 떴을 때 내가 누워있는 공간은 공연장의 복도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하얀 천장과 밝은 조명, 정돈된 기계 소리의 진동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 공간이 병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몸은 침대에 누운 채로 고정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얇은 장치가 채워져 있었다. 어디선가 차가운 냄새가 났다. 눈앞에는 의료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가 멀어졌다. 그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 침묵은 내가 여전히 예전의 나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이 상황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적어도 복도에서 겪은 그 순간이 완전히 헛된 환영이 아니기를 바랐다. 검사가 이어졌다. 내 귀 안을 들여다보는 기구의 차가운 감촉, 머리에 붙이는 센서들, 그리고 반복되는 확인 절차. 모든 과정이 익숙했다.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이 끝나갈 즈음 의료진의 표정에는 익숙한 기색이 떠올랐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결론이 곧 나올 거라는 걸 나는 그들의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론은 또다시 반복되었다. 내 귀와 신경, 뇌의 반응에는 뚜렷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 나는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어딘가 허탈한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가 복도에서 겪은 그 강렬한 순간이 의학적 수치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셈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검사가 끝난 뒤 내 몸에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귀 안쪽을 끊임없이 자극하던 그 이물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통증도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었다. 나는 그 변화가 일시적인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더 분명해졌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주변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고 공간의 진동이 미세하게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 진동은 소리를 대신해 느껴지는 감각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로 내 몸이 무언가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신호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감각을 섣불리 믿지 않으려 애썼다. 기대했다가 또다시 실망하는 경험을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는 작은 변화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복도에서 말순이 보여준 행동, 내가 본 듯한 어둡고 길쭉한 형체, 그리고 그 이후로 사라진 이물감.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또렷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날 병실에서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곱씹었다. 혹시 이 변화가 내 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기억과 감정이 어느 순간 풀리면서 생긴 결과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면 복도에서의 경험은 치료라기보다는 어떤 계기였을지도 모른다.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반응한 순간. 그렇게 생각하자 의사들의 이상 없음이라는 말이 이전처럼 공허하게만 들리지는 않았다. 그 말은 내 몸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고통이 단순한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에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도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내 내면이 만들어낸 상징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내 몸과 마음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큰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었다. 병실에 머무는 동안 나는 아주 미세한 변화들을 하나씩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착각일 거라 여겼다.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이 이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닥을 누르는 리듬이 조금 더 선명하게 전해지는 듯 했다. 그 변화가 실제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내 몸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건 분명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미세한 감각은 점점 분명해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의 공기가 움직이는 방향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게 인지되었다. 그 모든 감각이 소리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소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세계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각의 변화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 변화와 함께 사고와 관련된 기억들도 조금씩 다른 형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저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던 장면들이 이제는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머릿속에 맺히기 시작했다. 헐거웠던 케이블, 그 옆에서 무심하게 지나치던 한 사람의 실루엣, 그리고 사고 직후 너무도 빠르게 사라져버린 현장의 흔적들. 그 장면들은 하나의 의문으로 이어졌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관리 소홀의 결과였을까? 나는 병실에서 사고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보았다. 기록에는 여전히 노후 장비와 관리 부실이라는 표현만 남아 있었고, 구체적인 인물이나 책임 소재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록의 빈칸이 더 크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지워놓은 듯한 인상이 들었다. 그 과정에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문득 떠올랐다. 그 중에는 사고 전날까지도 나와 함께 장비 점검을 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와 나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경쟁과 긴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까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일에만 몰두해 왔었다. 기억이 조금씩 이어지자 사고 전날 발견했던 헐거운 케이블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연결은 자연스럽게 풀린 흔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것처럼 어색한 모양으로 남아 있었다. 그때는 피곤함에 그 차이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떠올려 보니 그 장면은 분명히 이상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자책.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저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넘겨버렸다.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든 셈이었다. 그 생각이 이어지자 이제는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의 무책임이나 의도된 행동의 결과라면 그 책임은 반드시 드러나야 했다. 내 귀가 다시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 나 역시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직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고의 원인이 우연이라는 말로
덮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지금까지의 안일함과 거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듣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소리가 돌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병실에서 며칠을 더 보내는 동안 내 몸의 변화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분명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처럼 느껴졌던 감각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움직일 때 바닥이 미세하게 울리는 진동이 이전보다 또렷하게 전해졌고, 기계가 작동할 때 공기가 떨리는 느낌도 확실히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소리라는 개념으로 이 감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세상과의 연결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변화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졌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공간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내 몸을 스쳤다. 그 감각은 이전에 느끼던 진동과는 확연히 달랐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순간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마치 오래된 기억의 잔향처럼 무언가가 내 안에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후로 세상은 더 이상 완전한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던 공기의 떨림과 공간의 울림이 조금씩 나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변화가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회복인지 아니면 복도에서의 경험이 남긴 심리적 전환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와 동시에 사고의 진실도 더 이상 묻혀 있을 수 없는 방향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나는 예전 동료들 중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사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사고 전날 장비를 점검하던 일부 인원들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는 기록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은 사고 이후 유독 빠르게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흐름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깔끔했다. 나는 관련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사고 보고서의 빈칸, 일정표에서 사라진 이름들, 사고 직후 급하게 변경된 인사 기록.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는 분명히 그날의 사고를 관리 소홀이라는 말 뒤에 숨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정황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넘기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기록들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 감사와 외부 조사 요청이 이어졌고, 사고 당시의 관리 체계와 특정 인물들의 행동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고 전날 헐거워져 있던 케이블이 자연적인 노후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주의 혹은 의도된 방치로 인해 그 상태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다. 사고 당시 현장 관리 책임자와 장비 점검을 총괄하던 인물은 업무상 중대한 과실과 은폐 책임으로 직위 해제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동안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사고라는 말 뒤에 숨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뒤에는 내가 잃어버린 3년의 침묵이 있었다.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책임과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점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진실은 내 귀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마치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만큼 내 세계도 함께 열리는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공연장을 찾았다. 완전히 예전처럼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리듬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울림은 이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감각은 나를 다시 무대로 끌어당기기에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소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나만을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날 텅 빈 공연장에 홀로 서서 무대 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문득 말순을 떠올렸다. 그날 복도에서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앉아있던 그녀의 손길. 그 손길이 실제로 내 귀 안에 무언가를 꺼낸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도록 용기를 건넨 것인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기적은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관심과 거짓을 마주할 용기를 스스로 선택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